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저희 MBC도 오후 3시부터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재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어떻게 선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법조인이셔서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판사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평론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형의 무게를 두고 있고 또 법조인들은 무기징역의 무게를 두고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유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내란죄로서의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관련 재판부들의 판단들도 그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내란죄냐 아니냐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권자의 어떤 법적인 틀,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벗어나서 주권자의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거는 형량에 관한 부분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예. 네, 구형은 이제 사형으로 됐죠.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서도 법조인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저희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그 대담에서 장량 감경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말고도 감경될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건 어떤 경우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사형과 무기징역은 법정형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 법정형을 가지고 이제 장량 감경이라 해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정도 중에서 예.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로는 훨씬 길 수가 있죠.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장량 감경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소위 말해서 내란죄에 있어서 초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장량 감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죄의 엄중함을 입법자들이 결정하고 그 입법자들이 사형과 무기로 다스리도록 한 것에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결과부터 전망을 해봤고요. 차근차근 오늘 재판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이제 2심, 3심이 있을 테니까요. 1심 선고의 오늘 의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 헌법 1조의 가치 말이죠. 그리고 그 가치에서는 또 핵심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치 또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피고인 측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예. 근데 바로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구조와 우리나라라는 정체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에서 바탕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예. 그 사람이 국가의 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주권이라는 법적인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넘어서는 특히나 그것을 무력을 통해 가지고 넘어서서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내란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의 의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정한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일당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권한 위임을 벗어나서 함부로
무력을 써서 그 권력들을 확충하거나 나머지 나누어져 있는 입법부 등에 있어가지고 권력들을 뻗치고자 하는 것들의 시도는 예. 엄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재판은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보통 이제 피고인이 제정했는지를 확인하고요. 예. 그리고 제정한 게 확인이 되면은 선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고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 재판에 대한 소회 같은 것들을 재판장이 밝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예. 네, 그 재판장이 소회를 밝힌 다음에 공소 사실의 요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돼서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그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된 피고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예. 그것이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다면은 이것이 비상계엄 이로 통해 가지고 친위 쿠데타 형태로 내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왜 내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판단들을 하나씩 짚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로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 당초 불출석 논란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불출석하면 이 재판이 연기되는 거 아닌가? 또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인사 이동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동하면 또 몇 달 미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불출석 논란은 없는 거죠? 만약에 불출석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이 경우에는 그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만약에 다시 그 기일을 정해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고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이제 피고인이 재판정에 출석이 하지 않은 어떤 실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의 공판에 계속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요. 출석 안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지금 뭐 그렇죠. 변호인단도 밝혔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물론 출석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내용이었고요.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이 두 혐의에 대한 그 내용, 쟁점 짚어주실까요? 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헌문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헌법이라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손하고 훼손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권력적인 체제들을 만들거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국가 권력들을 배제하거나 국가 권력을 잠탈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예. 이 국헌이라는 것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은 행정부만에 엄제된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행정부의 수반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 또한 법률과 헌법에 따라 제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막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바탕으로 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으로서 내란죄에 해당되고 그것을 기획하고 총괄해서 한 수괴인 우두머리로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화면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폭동성 한마디로 있었느냐? 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가장 핵심적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비상계엄으로서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는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결여됐다는 것들이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폭동이라는 거는 이제 수천 명의 군과 경찰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정될 것이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있는 법적인 권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요건과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국민 주권 원리를 배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내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는 내용 또한 법리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대의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특정 인물에게 국가의 권력, 국민의 의사와 주권을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은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지 권력 자체, 그 권한 자체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고 국가의 국민 주권을 가장 침범할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내부에서는 바로 그 위임받은 권력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한편은 우리 헌법상 왜 대통령이나 선출된 공직자들이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배제하는 것이 극도로 위험하고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시 또한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들이 지금 몇 달간 진행되어 왔고 눈에 띄었던 그 발언들이랄까요? 윤석열 피고인의 이런 바보가 친위 쿠데타를 했겠느냐? 그리고 곽종건 전 사령관의 한동훈 대표를 총으로 당신이 쏴 죽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묻는 장면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그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오늘 선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즉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무력을 동원한 군부 통치로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죄는요.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지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비상계엄을 잠시 일부 경고성 계엄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법과 헌법의 제도상으로는 여당 대표를 갑자기 끌어내가지고 사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법과 헌법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것이 없이 군과 경찰이라는 실질적이고 물리력과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의사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증언들과 내용들이 이 사건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김 변호사께서 이제 무기징역에 이제 무게를 둔다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특검의 구형량은 4형이었잖아요.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은 건데 만약에 사형이 구형된다면 어떤 이유로 또 만약에 감경이 돼서 무기징역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이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형의 구형 이유를 특검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과 관련돼서는 12.12 그 쿠데타와 관련돼서는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죄책을 질 만한 사안이다, 이 사안이. 그렇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에는 나오지만 대한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대통령의 선서의 핵심 내용은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수호하겠다는 겁니다. 즉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당연히 사형과 무기로 처벌을 하지만은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수호할 수호자로서의 책임과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오히려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남용하고 그걸 남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주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구형을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 또한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의 범죄가 거의 없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형의 선고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집중해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총 8명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네,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구형이 됐죠? 네, 실제로 구형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의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소위 말하는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만약 변호사님 전망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인데 무기징역이 나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좀 뭐 몇십 년 이렇게 유기로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두 사람의 이 사건에 대한 개입의 정도는 그렇게 본질적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군요.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그 둘 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 징역 30년,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하실 말씀 짧게 한 20초 정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선출된 정치 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의 원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취약점입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를 않는다면은 그런 일이 역사에서 또 반복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이야말로 국민 주권 원리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